대항해 시대, 유럽 강대국들이 바다를 건너 새로운 세계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아시아라고 믿고 발을 디뎠던 곳이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죠. 비록 신비의 세계 동아시아는 아니었지만 드넓은 땅과 금은보화를 가진 아메리카 대륙은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참한 새로운 유럽의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입니다. 이들은 스페인처럼 아메리카 대륙에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금은보화를 손에 쥐어보자 라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바다를 건너갑니다. 과연 영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영환입니다. 남아메리카를 정복한 스페인은 식민지로부터 약탈한 금과 은으로 막대한 부를 얻었죠. 스페인의 행보에 다른 유럽 국가들도 자극을 받습니다. 프랑스도 1534년 탐험가 카르티에가 캐나다 지역을 처음 발견하고 북아메리카에 뉴 프랑스를 건설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영국도 아메리카로 가서 부를 얻고자 했지만 어디에 식민지를 건설해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영국은 스페인의 손길이 아직 많이 닿지 않았던 북아메리카를 주목하게 되죠. 사실 기록상으로 영국과 신대륙이 처음 접촉했던 것은 스페인보다 5년밖에 늦지 않았습니다. 1497년에 존 캐벗이라는 사람이 헨리 7세의 지원을 받아서 북아메리카의 북동부 연안을 탐험합니다. 그러나 캐벗은 신대륙을 통해서 동방으로 가는 데에는 실패했고 이때부터 거의 한 세기가 흐른 뒤에야 영국은 이곳을 식민지로 삼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16세기에 런던은 상공업이 발달했죠. 그래서 런던을 중심으로 신대륙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영국은 북아메리카 동부 연안에 비옥한 땅을 발견하고 이곳에 식민지 건설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1606년 12월 20일 제임스 1세의 특허장을 받은 런던 회사는 탐험대를 출범시킨 후에 런던에서 아메리카로 향하는 배를 드디어 출항합니다. 144명이 가스피디어, 디스커버리어, 수장 콘스탄트워 세 척의 배에 나뉘어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합니다. 긴 항해 끝에 104명만이 살아남아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영국 최초의 식민지는 바로 아메리카 북동부 연안지대, 스페인과 프랑스가 개척하는 북아메리카 식민지를 피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영국 땅이라는 의미로 이것을 버지니아라고 이름 붙입니다. 버지니아는 처녀 머진에서 따온 말인데 결혼하지 않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를 기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인들은 버지니아에서 배가 닿은 곳에 정착해서 제임스타운이라고 마을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영국 왕 제임스 1세의 이름을 딴 것이었죠. 영국인들은 원주민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내륙을 선택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죠. 제임스타운은 낮고 습해서 농사 짓기가 힘들었고 주변에는 숲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막강한 인디언 부족들의 영역과 맞닿아 있었죠. 즉 최악의 재앙이 예상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까지 겹쳐서 정착민들은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죽어갑니다. 1608년 1월 런던에서 보급품과 사람을 태운 배가 도착했을 때 처음 제임스타운에 왔던 104명 중에서 38명만 살아남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되죠. 1609년에 런던에 있는 버지니아 회사는 왕에게서 새로운 특허장을 받아서 더 큰 권한과 더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와경을 식민지의 첫 번째 총독으로 파견합니다. 회사는 자기 돈을 들여서 이주하기를 원하는 농장주들에게 주식을 제공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회사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는 무상노동 계약을 이제 받고 운임을 대줘서 식민지로 파견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아메리카로 이주민을 유치하려고 발행한 팜플렛의 표지죠. 버지니아 생활이 풍요로운 결실을 보장해준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1608년 봄에 일부 여성들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약 600명을 태운 배 9척이 버지니아로 떠납니다. 이 중 한 척은 허리케인을 만나서 실종되었고 다른 배는 버뮤다 해상에 좌초되어서 몇 달간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임스타운에 도착한 사람들 상당수가 겨울이 오기 전에 열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1609년에서 1610년 사이의 겨울은 굶주림의 시기라고 불립니다. 이 지역 인디언들은 숲속에 살아있는 짐승은 죄다 잡아먹고 정착민들은 울타리 안에 가두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정착민들은 고립된 상태에서 개, 고양이, 쥐, 뱀, 두꺼비, 말가죽 등 눈에 띄는 건 뭐든지 먹었다고 합니다. 한 생존자는 시체까지 먹었다고 증언했고 정착민으로 추정되는 유골에서 절단 자국이 발견됐는데 이것이 인육까지 먹었다는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정착민 240명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불과 60명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정착촌은 계속 건설되고 확대되었습니다. 제임스타운 위아래로 강을 따라 줄지어서 새로운 정착지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첫 번째 이유는 총독이 질서와 규율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국인들이 새로운 정착지를 보호하려고 그 지역 인디언 부족들을 더 자주 습격해서 공세적으로 나가서 몰아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바로 정착민들이 담배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죠.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에서 담배를 가져온 이후로 17세기 초에는 이미 유럽 전역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1612년에 제임스타운의 농장주였던 존 롤프가 버지니아에서 담배 재배를 시작합니다. 이 담배 재배가 성공하면서 제임스강 상류와 하류 지역으로 확산이 되죠. 그런데 담배 농사가 문제가 토양을 빨리 고갈시켜요. 그러니까 담배 재배를 위해서는 계속 새 땅을 찾아야 됩니다. 영국인 농부들은 내륙 쪽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농장을 조성했고 제임스타운에서 멀리 떨어진 원주민 지역까지 깊숙이 침투하게 됩니다. 문제는 원주민 인디언들과의 마찰이 점점 심각해진 것이죠. 1622년 3월 인디언들이 물건을 파는 것처럼 가장하고 백인 정착지에 들어와서 공격을 합니다. 인디언들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347명의 백인을 죽입니다. 이때 런던의 버지니아 회사까지 파산하는 바람에 1624년 제임스 1세가 특허장을 철회합니다. 17년 동안 계속해서 8,500명이 넘는 영국 정착민들이 들어왔지만 80%가 죽으면서 제임스타운은 실패한 정착지가 됩니다. 영국의 첫 번째 식민지였던 버지니아에서의 정착은 실패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영국은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 것인가? 1620년 9월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에서 총 100여 명의 승객과 30여 명의 승무원을 태운 배 한 척이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출항하게 됩니다. 이 배가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호입니다. 승객들 대부분이 버지니아 사례를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에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전염병이 돌고 인디언과의 갈등 때문에 정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영국을 떠나려고 한 이유를 알아보면 탑승객의 정체 속에 답이 있습니다. 탑승객들은 자본가, 상인, 기술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청교도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청교도들은 왜 영국을 떠나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했을까? 청교도는 영국 국교회를 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개혁파들이었죠. 그리고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특히 술에 취하고 욕하고 하는 것도 강하게 처벌하고 오락도 금지하고 화려한 색상의 옷이나 액세서리도 금지하고 일요일은 성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일만 해야 된다. 일요일에 일하고 노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강력한 계율,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1558년에 즉위하더니 성공회를 영국 국교로 통일해버린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평소에도 이 카톨릭 잔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국 성공회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회는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내부를 화려하게 장식하거나 성직자들이 정해진 예복을 입었는데, 철저하게 금욕주의를 따랐던 청교도들은 검소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 개신교 방식을 지향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통치권을 강화하려면 국교의 체제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이 눈에 가시 같은 거죠. 그래서 여왕은 이들을 반역죄로 다스리고 자신을 비판한 한 청교도의 오른손을 잘라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제임스 1세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자 청교도들은 영국 교회에 남아있는 로마 카톨릭의 잔재를 없애고 교회를 개혁해달라고 청원서를 냅니다. 그런데 왕들은 다 국교회가 좋아요. 왜? 성공회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청교도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반대로 니네들이 바꿔, 이렇게 개종을 강요하게 됩니다. 게다가 청교도들은 일요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일요일 축구 리그를 만드는 거죠. 제임스 1세가 북 오브 스포츠라는 걸 반포를 합니다. 제임스 1세는 이 책에서 일요일 오후에 맥주를 마시고 춤추고 축구 같은 스포츠를 해도 된다라고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청교도들은 더 이상 영국에서 단 하루라도 살 수 없다. 우리가 새 땅으로 가서 우리의 나라를 만들겠다. 종교적인 압박에 청교도들은 결국 자신들이 꿈꾸는 종교 국가를 이룰 만한 땅을 찾기 시작합니다. 청교도들의 관심을 끈 것이 바로 영국과 가까운 네덜란드였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데 가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네덜란드에 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려고 꿈을 가지고 갔는데, 이 네덜란드 사람들도 자기가 살던 데가 다 있잖아요. 땅도 좋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죠. 외국인 비숙련공이다 뭐 이래가지고 임금도 낮고 차별도 받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진짜 문제는 뭐냐면 같은 개신교인데 네덜란드가 은근히 또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냐, 이 애들이 다 타락하겠다, 이렇게 돼서 아예 새로운 땅을 찾게 됩니다. 이때 북아메리카에 영국의 식민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신들만의 천국을 찾기 위해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에 탑승하게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기까지 항해는 앞에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험난했습니다.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표류하고 음식이 바닥나서 말린 고기와 벽돌 같은 딱딱한 비스켓으로 겨우 연명을 합니다. 심지어 괴혈병까지 퍼지는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리죠. 그러자 탑승객 중 일부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깊어지니까 배 안에서도 의견이 안 맞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데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면 무슨 일이 나겠어요. 그래서 아예 가기 전에 규정을 만들자 해서 서약을 해서 문서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메이플라워 서약입니다. 성인 남성 41명이 모여서 영국 왕에게 충성을 다하며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할 것을 기약하고 자치사회를 형성해서 질서와 안전을 도모하며 평등한 법률을 만들어 관계를 정한 다음에 여기에 종속할 것을 맹세한다. 이 서약서에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계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즉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고 책임지겠다는 거죠. 여기서 자치적인 성격이 보입니다. 또 누구나 평등하다는 미국의 기본 가치가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서약서에 언급한 평등한 법률을 만든다는 문구 때문에 메이플라워 서약은 미국 최초의 자치 헌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드디어 메이플라워호는 1620년 11월 11일 프로빈스타운에 도착했다가 12월 21일에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 항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딘 사람은 53명, 처음 출발했던 사람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였죠. 장밋빛 미래를 꿈꿨지만 이들 앞에 놓인 현실은 끔찍함 그 자체였습니다. 매사추세츠 지역에는 유럽 정착민들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을 구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양실조와 질병 등으로 이주자 중에 절반이 사망합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등장합니다. 바로 원주민이었던 완파노아그 부족이죠. 완파노아그 부족 족장은 메이플라워 정착민들과 동맹을 맺고 사슴과 칠면조 고기를 선물합니다. 모피도 제공하고 옥수수 재배법과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방법, 집 짓는 법까지 알려줍니다.
정착민들은 첫 번째 수확 후에 파티를 열어서 원주민들을 초대하는데 여기서 유래한 미국 기념일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하지만 원주민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국인들이 도착하고 13년 후에 유럽에서 온 천연두 전염병으로 플리머스 주변 인디언 대부분이 사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리머스의 정착지는 성공을 해서 영국에서 새로운 이주민이 계속 도착합니다. 1630년 현재의 매사추세츠와 뉴햄프셔 대부분의 지역을 포함하는 뉴잉글랜드로 향하는 17척의 배에는 1,000명이 나눠 탔는데 17세기 규모로 보면은 가족 단위로 구성된 최대 규모의 단일 이민이었습니다. 매사추세츠로 이주해 간 사람들은 재빨리 몇 개의 정착지를 건설합니다. 그 중심지가 보스턴 항구였습니다. 이후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딘 정착민들은 매사추세츠만이 아니라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메릴랜드 등지로 모여들게 됩니다. 뉴잉글랜드 초기 정착민은 인디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 흐를수록 둘 사이에는 긴장이 조성되기 시작하죠. 첫 번째 이유는 정착민들이 늘어나면서 인디안 영토를 침범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토지를 지나치게 탐냈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를 포함한 유럽의 정착민들과 인디언 사이에는 타협할 수 없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는데 바로 땅에 대한 인식입니다. 정착민들에게 땅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삶의 터전이었다면 인디언들에게 땅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었던 것이죠.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인디언이 청교도들 눈에는 땅을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청교도들은 쟤들은 땅의 개념이 없나 보다. 그러면 금구면 우리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종교였습니다. 청교도들은 자신의 종교적 삶과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온 것이었죠. 그들은 인디언들을 개종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나았던 사람들은 인디언들에게 언어를 가르쳐서 성경을 읽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또 그게 됩니까? 자기들은 조상 때부터 살아온 방식이 있고 또 정체성이 있는데 우리의 사회 정체성과 언어를 포기하는 거냐 이러면서 갈등이 나니까 인디언을 개종시키는 게 어렵다. 그러면 없애자 이렇게 되는 거죠. 청교도 지도자들은 우리가 종교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인디언이 위협이 된다. 저들과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인디언을 배척하면서 그동안 고마운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인디언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이교도이고 야만인이라는 이미지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지는데 중남미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주민들도 적대적인 세력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적대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납니다. 넓은 미국 땅에서 생활 방식과 호전성도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인종적, 국가적 일체감도 없습니다. 게다가 유럽 이주민 집단도 어찌 보면 원주민 집단보다 더 다양하고 분열적입니다. 식민 도시가 먼저 건설되고 행정력이 뒤늦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영국 본토에서도 명령이 제대로 안 먹힙니다. 이게 나중 일인데 어느 정도 식민지가 이렇게 자리를 잡으니까 영국 정부가 이때부터는 좀 통제를 하려고 그래요. 인디언들하고 더 이상 싸우지 마라. 강을 놓고 저쪽은 인디언 땅이야. 제발 싸우지 마.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자꾸 싸우니까 영국에서 군대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 군대 주둔 비용이 장난이 아니고 국가는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땅도 넓은데 왜 이러니? 그냥 여긴 저쪽은 저쪽, 이쪽에서 이제 국경선 만들자라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가 전혀 먹히질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집단의 갈등은 결국은 살육전으로 번지게 됩니다. 1636년 코네티컷 계곡의 영국민 정착민과 이 지역 원주민인 피커트 인디언 사이에 적대감이 폭발하게 됩니다. 피커트 부족은 동부 해안에 있는 코네티컷 지역에서 생활했던 부족입니다. 그런데 매사추세츠의 청교도들이 바로 아래 지역인 코네티컷으로 세력을 확장하니까 갈등이 폭발하게 되었고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피커트 부족은 전쟁이 시작되자 약 1년 동안 영국인 13명을 살해했고 여기에 청교도와 매사추세츠 지역 정착민들이 모두 분노합니다.
이들은 인디언을 정벌하고자 약 90명의 군대를 조직했고 1637년 5월 26일 새벽에 정착민 군대가 피커트 부족 마을을 급습해서 학살을 시작합니다. 이때 약 500명의 부족민이 사망했는데 이 중 절반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약 2년 동안 벌어진 피커트 전쟁에서 피커트 부족은 거의 전멸하고 말살됩니다. 청교도들은 이 전쟁으로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게 되죠. 미국 북동부의 대부분의 인디언 지역을 청교도와 영국 정착민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7세기의 백인과 인디언 사이에 벌어진 전쟁 중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고 오랫동안 지속된 전쟁이 1675년에 시작됩니다. 영국인들은 이 전쟁을 필립 왕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에게는 필립 왕이라고 알려졌지만 이 전쟁은 인디언이 메타코메트라고 부른 추장의 지도로 완파노아그 인디언이 영국에 대항해서 일으킨 것입니다. 원주민은 3년 동안 매사추세츠 일대의 여러 마을을 공격해서 1000명 이상을 살해합니다. 그러나 1676년부터 모호크 부족의 도움으로 영국인이 우세해집니다. 이 인디언 전쟁은 항상 인디언을 분열시켜서 우리 편, 네 편을 만들어서 싸웁니다. 인디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치명적인 문제였어요. 모호크족은 매복하고 있다가 메타코메트를 습격해서 쏘아 죽입니다. 메타코메트가 죽자 부족 간 동맹은 와해되었고 영국인은 인디언 반란을 평정하게 됩니다. 필립 왕 전쟁에서 양측의 사상자가 많았던 이유가 새로 등장한 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수발총이라는 건데 정착민들이 원래 사용하던 구식 소총은 무거운 데다가 적중률이 낮았죠. 또 발사하기 전에 한 곳에 고정시켜 놓고 성량으로 발화시켜야 되는 귀찮은 구조였는데 뉴 잉글랜드에서 새로 소개된 수발총, 즉 손으로 받칠 수 있는 총이라는 것은 지지대와 성량 없이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원주민에게 무기 사용법과 수리 방법을 가르치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인디언도 새 총의 장점을 알아차리고 대량으로 구입합니다. 스스로 사용법과 고치는 방법까지 깨우쳐서 총을 사용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상자가 그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늘어납니다. 청교도와 영국 정착민은 계속해서 다른 인디언 부족들이 살고 있는 땅도 강제로 빼앗았고 1660년에 약 12만 1000명이었던 북동부 지역 인디언들이 10년 후에는 절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1632년 이후로 거의 30년 동안 영국은 아메리카 대륙에 어떠한 식민지도 새로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자체가 국내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죠. 대체 어떤 문제였을까요? 그리고 영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아메리카 대륙에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